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금 매매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지수도 함께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그 방향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보시다가 김규현 이사님께 질문하고 싶다, 궁금한 점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주셔도 괜찮아요. 013-3366-8290번 부동산 가이드분 뚝뚝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강의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과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정책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뭐 온고지신이란 그런 개념으로 정책을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그리고 정책에 맞아서 또 어떻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지 꼼꼼히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부동산 시장 투자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정책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과거의 사례로 함께 앞으로의 미래까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규제 방법이 총괄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급을 뭐 확대할 것이냐, 그리고 축소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기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율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번에 이제 뭐 9.13 대책에서는 세율을 건드렸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8.27 대책에서는 투기 지역에 대한 부분, 8.2 대책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세율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세율이 가장 어려우면서 또 가장 세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내 지역도 아닌데 뭐 옥죄는 거 무슨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아파트, 내 주택을 그냥 여기서 양도세를 때려버리겠다, 보유세를 매겨버리겠다 하면 그 자체가 공포로 이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사실은 이제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어떤 택지 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그런 대책이었고요.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는 DTI가 처음으로 규정된 게 바로 이제 그 전이죠. 노무현 정부 전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제 DTI가 매겨졌고, 지금은 이제 DTI, DSR 이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사실 이제 형법에서도 법, 뭐 공법, 사법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법에서 가장 상위 개념이 바로 헌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 중에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법이 바로 이제 토지이용관리법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부에 걸쳐서 제가 꼼꼼히 살펴드릴 텐데, 사실 이제 헌법 같은 경우가 나라에 대한 법률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가 운영이 돼야 되고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런 법이라면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 1962년에 바로 어떤 정부죠?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법이 1962년에 발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국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이 이제 제정이 됐었죠. 그게 62년서부터 2002년까지 이어졌고,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국토이용관리법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제 용도지역, 즉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내가 이제 도시지역을 만들고 또는 관리지역과
농림 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냐에 대한 상위 개념의 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그리고 용도 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또 관리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이제 1970년대부터 발표가 된 거죠. 네. 현재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그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법이라든가 뭐 서울 2030 플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그래야지 이제 정확하게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9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1970년대는 어땠죠? 새마을운동, 네,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막, 5개년 네. 계획,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최빈국에서, 그렇죠? 광복 이후로 정말 고군분투, 네. 고군분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제 일컬어졌는데 그 당시에 1970년대 그러니까 69년서부터 67년서부터 시작돼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3 한강교, 한남대교가 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기반을 닦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도 마련해졌고 또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량 주택이라든가 그 당시에 뭐 판자촌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이제 발전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70년대를 핵심으로 따지면 공급이 많이 확대됐고 전반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기반에는 여러 가지 한남대교라든가 또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근간이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80년대는 뭐가 있었죠? 유명한 게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로 기반으로 해서 80년대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개발을 많이 이제 마련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도 마련이 됐고 개발 이익이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는 게 뭐냐면 서울로 너무 이제 몰려버렸어요. 특히 이제 1970년대 강남과 여의도로 이렇게 너무 분산이 되면서 갑자기 서울 집값이 이제 많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제 정부에서 그 이제 노태우 정부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분당이라든가 또는 일산, 뭐 평촌, 산본, 뭐 그리고 중동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한 20km 이내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중요한 게 이제 원래는 한 200만 호 정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뭐 말이 쉽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30만 호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됐지만 어찌 됐건 그렇게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분양가 여기 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지금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고 이제 나오죠. 이게 뭘까요? 바로 쉽게 말해서 분양가가 이제 뭐 공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공개가 된 이유는 그만큼 이제 마구잡이로 막 건설사에서 막 횡포도 벌이고 이윤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그대로 이제 피해를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토지 공개념 개념으로 원가 연동제를 실시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년대까지 가고 또 이제 2부에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는 노태우죠. 전두환 정부에 이어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국가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검은 자금 그리고 불투명한 불건전성에 대한 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 실명제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서게 됐고 전체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98년에 뭐가 있었죠? IMF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막 부도가 나고 진짜 막 지금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될 예정인데 그런 것처럼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많이 다시 규제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주택 촉진 건설법 그래서 시행령이 그러니까
주상 복합 건물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됐고 또 주택 구입의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도 면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다시 뭐 80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막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화가 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핵심은 80년대 전두환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 60년서부터 1979년 그 12.6 사태 전까지 이제 박정희 정부가 있었고 또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많이 일어났는데 IMF가 터지면서 많이 주춤이 됐고 다시 IMF가 터졌는데 거기다 대고 더 규제를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으로써 다시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또 부동산 정책들이 있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살펴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사님과 직접 만나서 나 부동산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란 주제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11월 19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한숨이 엄청 나실 것 같아요. 많이 빠졌는데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나 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금리, 주식, 부동산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2000이 이제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이제 과연 사람들이 내 돈은 어떡하지? 주식에 이렇게 불안 요소가 있는데 부동산에도 그런 불안 요소가 끼치지 않을까? 또 이제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칠까?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잠을 못 자시는 이제 분도 계신데, 자, 잠을 못 자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만 쌓이죠.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거 냉정하게 이 코스피 시장, 그 주식 시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강연에 참석하셔서 그런 고민 좀 내려놓고 가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김규현 이사님께서 핫한 지역을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동묘암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2020년 1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층 건물 중 13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4,87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3,3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57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물건이에요. 이것도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숭인동 하면, 자, 중요한 게 이제 숭인동 하면 우리가 그 이번에 그 4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서 2030 서울 플랜에 그 3도심이 있고 그리고 7광역 중심이 있고 12 네. 지역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로구 숭인동, 그러니까 위쪽이 이제 동대문 쪽이 있고 밑에는 이제 왕십리가 또 여기는 이제 광역 중심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쪽 즉 이제 동북권이라고 하죠. 동북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많이 이제 실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전통과 또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종로구 숭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위치를 이제 살펴보면 동묘 앞역입니다. 동묘 앞역이 사실 이제 종로의 예전에 조선시대 한양이었죠. 이 당시 이제 외곽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동묘 앞역 1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1분 거리, 제걸음으로 한 30초면 이제 바로 이제 오피스텔에 와닿을 수 있는데 그만큼 바로 초역세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1호선이 쭉 이어져 있죠. 뭐 신설동역, 청량역이 있고요. 밑에는 또 5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는 또 3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4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지하철도 풍부하게 이쪽 그 동북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종로 업무지구와 그리고 동대문 패션 특구가 있어요. 이 바로 이제 숭인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종로 유동 인구가 거의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유동 인구가 굉장히 이제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강남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동대문 패션 특구의 종사자만 그 상점만 한 3만 5천 점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만 해도 이 동대문 패션 특구의 인구만 해도 한 1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공실에 대한 위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이 이 근처에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한 17층에 128세대의 대형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패션 특구와 유동 인구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노려볼 만하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7층에서 6층 이상은 전부 다 조망권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어떤 조망권이냐면 청계천 조망권이죠. 그래서 청계천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 중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대문 쪽으로 쭉 이어지는 한 10km에서 12km 정도 이렇게 그 청계천이 바로 이제 그 조망권도 가능하고 13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워라밸과 힐링이 되는 그 퇴근 후에 주말에 청계천을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큰 이 매물의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자, 또한 이제 이 주변에 대학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그리고 고려대, 성신여대, 고려대 병원, 한양대 병원, 서울대 병원, 고려대나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매물을 중심으로 지근거리에 바로 이 대학교가 중심이 돼 있다라고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동대문 복합 패션타운이 바로 이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종로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동대문에는 패션 특구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인구만 해도 이 패션 종사자만 해도 한 15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오피스텔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임차인 수요도 많아질 예정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오피스텔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플랜에 의해서 이 동부권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쭉 이제 기반을 다질 예정인데 이미 이제 창신동 그리고 숭인동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그 재정비 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숭인 2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또 밑에는 창신 4구역 그리고 종로 4, 5구역까지 이쪽 전체가 도시 뉴딜 정책 또는 그 재생 사업이 앞으로 이제 이어지고 앞으로 또 계속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 가치로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옆쪽 즉 서부권에서는 행총권 성곽마을이라고 해서 한양도성의 서쪽이죠. 서쪽에서 쭉 이어지면서 이쪽 일대가 또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굉장히 큰 호재다. 이 매물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건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이 대부분 뭐 10층, 12층 이 정도 이제 오피스텔도 거의 이제 희박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숭인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형 오피스텔이에요. 즉 17층에 128세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00세대가 넘으면은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인구수 또는 가구수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내장재라든가 마감재 그리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될 확률이 또 높고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장재라든가 마감재가 브랜드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노려볼 만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타입이 이제 네 타입이 있어요. A서부터 B, C, D 이렇게 네 타입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제 주방과 나는 좀 분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또는 주방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배치도에 있어서 타입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요새는 이제 기호라든가 사람들의 취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 A 타입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타입이 C 타입이라든가 D 타입이 마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와 이제 상의를 통해서 미리 선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인출식 식탁이라든가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또는 인덕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브랜드 마감재라든가 또는 내장재가 이제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바닥 같은 경우는 천연 바닥재로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이 이제 풀옵션으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임차인을 위해서 편리하게 지어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걸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업무지구 근접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이 종로구 일대가 굉장히 오피스텔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 임대 사업 또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의 중심 지역이다. 특히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비 촉진 지구가 전방위로 이루어질 예정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요가 풍부한데 공급이 희소해서 네. 공실 걱정이 없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도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근심은 사실은 아무런 그냥 근심 자체로 생각이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데 한 어느 정도냐면 1억 4,8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오피스텔이 서울에 거의 2억대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2억 거의 다 대부분 2억대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억 4,870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 금액으로 우리가 시세 차익이라든가 수익률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주위 시세 자체가 거의 2억 원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3,300이에요. 그래서 월세는 1000에 60 정도, 60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보통 한 50만 원 정도를 이제 보면 되니까 이 정도면 거의 5%의 상향, 5%의 그런 비준되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00만 원, 즉 전세 시에는 1,570만 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 1억 4,870도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그리고 월세 시에는 3,47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소형 금액을 가지고 수익률과 그리고 5%의 수익률과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 주변 시세가 2억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대형 오피스텔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초소액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물건인 것 같아요. 지금 신축 오피스텔인데 아무래도 선분양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분들께서 조금 꺼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정도예요. 네. 지금 2018년 거의 끝자락. 지금 한참 이제 단풍이 막 지지 않았습니까? 한 1년하고 거의 조금 이제 남았죠. 조금 남은 시기인데 이미 계속 이제 거래가 됐고 지금 선분양이기 때문에 뭐 동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이제 전문가랑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향이라든가 또는 뭐 호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중에 2층, 3층보다는 확실히 그쵸, 그쵸? 고층이 고층이 좋죠.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 시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분은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